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군요. 오늘 마침 보니까 날씨가 아주 쾌청한 것이 마치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가 얘기했죠. 4월은 잔인한 달이다. 2020년 4월은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잔인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4.15 총선 결과가 그렇고 또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처님 오신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연등을 갖다가 달고 또 소원을 빌 텐데 뭐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해파란 길, 2년 전 해파란 길, 2년 전 4월 30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첫날 부산 오륙도에서 시작해서 대변항까지 걸었고, 둘째 날인 4월 30일 월요일 날은 대변항에서 울산역까지. 이 순간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또 외부에서 이런 우정 동행을 하겠다는 또 후배 두 사람이 오는 바람에 급히 걷다가 중간에 울산까지 또 버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뭐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날 또 마침 그날 저녁에는 그날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공에 득이 만면하여 이희호 돌아가셨죠. 이희호 여사를 갖다가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보면 뭐 흔한 얘기로 좀 자랑을 갖다 잔뜩 하면서 우리는 평화만 챙기면 된다. 왜? 그때 분위기 2년 전 분위기는 남북 정상회담 했으니까 2018년 노벨 평화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 두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옆에 사람들이 쏘곤쏘곤 하는 그런 분위기에 문재인 대통령 잔뜩 기분이 좋아서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우리는 평화만 챙기면 된다.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황태순이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똥을 왜 우리가 치우나.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다. 어제 꽤 긴 거리를 걸었지만 피곤한 줄 모르겠다. 6시 30분 대변항 수소를 출발했다. 봉대산 봉수대를 거쳐 기장군청까지 가는데 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왕복 2차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는 대형 트럭의 굉음이 영 마음을 찝찝하게 한다. 먼지도 풀썩거리고 도로의 폭이 좁아 자칫하면 자동차에 받칠 것 같은 공포감 마주 든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기장군청 근처에 다다랐다. 군청 근처에는 밥집이 눈에 띄지 않았다. 조금 더 내려가 읍내로 가보았다. 아침 식사를 해결할 식당을 찾다가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다. 길 건너 현역 지역구 의원인 윤상직 의원 사무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행정사 김만복 사무실이 함께 나란히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만복 전 원장의 사무실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만복 전 원장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에서 자주 다루었던 것이 바로 행정사 김만복이다. 일국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인물이 행정사 간판을 방패 삼아 지역 연고를 주장하는 모습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참고로 저희 국회 보좌관 지낸 사람들도 다 대부분 행정사입니다. 윤상직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24시 장수천 돼지국밥이 꽤 그럴듯해 보였다. 식사 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우리 둘을 포함하여 서너 정도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데 김영광의 얼굴에 즐거운 빛이 감돈다. 김영광이 언론계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냈죠. 김영광이 언론계에 있을 때의 후배인 김남성 기자와 사회 후배인 김도영 동해별관 사장이 우정 동행을 하러 내려온다는 것이다. 마침 다음 날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침 다음 날이 5월 1일 노동절 휴무라 오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울산역으로 온다고 한다. 한편으론 고맙고 다른 한편으론 곤혹스럽다. 황금 같은 주의를 우리를 위해 써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아직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다. 울산광역시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이틀 거리다.
하는 수 없이 차를 타고 일정 구간을 건너뛰어, 즉 점프해야만 한다. 그래도 갈 때까지는 걸어야 한다. 서둘러 식당을 나섰다. 기장군청에서 일광해변으로 가는 길 또한 시내를 관통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길이다. 그런데 길 양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건설 현장의 연속이다. 정말 장관이더군요. 막 그 타워 크레인들이 쫙 한 4, 50개가 있는데, 일광 신도시 건설 현장이다. 눈에 보이는 타워 크레인만 해도 3, 40개가 넘는다. 김영광의 말로는 일광 신도시 건설을 두고 시행업자와 공무원이 짬짬이가 들통이 나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일광 신도시 건설을 지나가면서 세 가지에 놀랐다. 첫째는 일용직 노무자로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언뜻 보기에는 중앙아시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크스탄 이쪽 사람들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앙아시아 사람들 같다. 둘째는 곳곳에 붙어있는 건설 반대 플래카드다. 일광 신도시가 완공되면 하루 9,000톤의 오폐수가 이웃 읍면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서 종말 처리를 해야 하는 모양이다. 플래카드에 쓰인 문구의 내용이 대략 이렇다. 너희들은 집값 올라 좋겠다. 그런데 왜 니들 똥을 우리가 치우냐. 그렇겠죠. 셋째는 거기에도 어김없이 무슨 환경단체 임광지구 간판을 단 사무실이 눈에 띄인다. 나와 김영광은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다. 야, 우리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환경 관련 신문사 하나 만들까? 나는 사장하고 김영광 너는 기자하고. 일광해변에서 임낭해변까지 길은 대략 10km가 된다. 계속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길에 슬슬 지치기 시작한다. 해파란 길을 걸은 지 이틀 만에 피로 증세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저 멀리 해변이 보이는 길을 따라 곳곳에 카페와 모텔들이 질비하다. 장사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침 외양이 그럴듯한 띠아모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온다. 갈증도 나고 조금 쉬어갈 겸해서 카페에 들어갔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이니 손님이 있을 턱이 없다. 팥빙수 한 그릇과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하여 둘이 나누어 먹었다.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다. 잠깐 휴식을 뒤로 하고 또 길을 걸었다. 여전히 뙤약빛의 메마른 아스팔트 길이다. 12시 반경 길 옆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김영광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 얼굴이 영 어둡다. 김영광은 집사람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고. 당초 이제 김영광은 처음에 한 닷새 내지 일주일을 함께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해파란 길을 걸은 지 하루 반 만에 집에서 저 집사람이 굉장히 아프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오전에 전화 받은 대로 김남성 기자와 김도영 사장이 그날 저녁에 울산에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좀 묘해진 거죠. 저녁에 내려오기로 한 김남성 기자와 김도영 사장이 문제다. 두 사람은 사실 저보다는 김영광을 보고 내려온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배인 김영광과 하룻밤이라도 함께 보내고 또 함께 걸어보려고 오는데 김영광이 바로 서울로 올라가면 그들도 맥이 풀릴 것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들 두 사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취소하도록 하자고 했다. 사실 내 속셈도 작용했다. 두 사람의 울산행이 취소되면 나는 내 스케줄대로 해파란 길을 걸을 수 있다. 김영광은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된다면서 그냥 예정대로 내려오도록 놔두자고 한다. 그래서 일단 울산역으로 가서 그들 두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임낭해변을 지나가면서 보니 저 멀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인다. 참 그때 이 분위기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고리 3, 4억인가요? 건설 중단 갔다가 행정명령 내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저 멀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임낭해변을 지나가면서 보니 멀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인다. 월레리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길천리 삼거리에 도착했다. 결정의 순간이다.
한참을 더 가서 서생면 사무소 근처에서 버스를 탈 것인지 아니면 길천 근처에서 버스를 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주변에 마음씨 좋게 보이는 어르신께 여쭈었다. 어르신 말씀이 여기에서 715번 버스를 타면 울산까지 간다고 한다. 지도를 보니 해파란 길에 남은 여정이 원래부터 서생면 사무소까지 대략 8km 정도가 산길이고 진해변부터 울선 덕하역, 덕하역에서 울선 대공원까지 모두가 온산공단과 시내를 통과하는 길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점프하기로 했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되었을 무렵 종점인 신고리 원전에서 715번 버스가 나왔다. 지방의 시외버스임에도 공용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 잠시 신기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검색도 해보고 뉴스도 봤다. 사실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버스에는 공용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서울시도 올 6월 말까지 공용 와이파이를 다 설치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때 이미 울산에서는 버스를 타는데 공용 와이파이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갔다가 검색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버스를 탈 때까지 23km를 걸었으니 피곤할 만도 했다. 지방의 시외버스는 서울의 시내버스와 다르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 서울에선 버스가 속도를 낼 만한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버스 운행이 비교적 얌전한 편이다. 그런데 지방 시외버스는 그야말로 폭주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거칠게 운행을 하는데 얼마나 거칠게 운행을 하는지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런데도 나와 김영광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깨니 버스는 울산 시내에 들어와 있었다. 안내방송을 들으니 곧 울산 대공원이란다.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다. 김남성, 김도영 일행이 오후 8시 26분 울산역에 도착 예정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울산 대공원을 걷고 이후 버스로 8시까지 울산역에 도착하기로 했다. 울산 대공원 동문을 통해 입장했다. 마침 동문 근처 용꼬리 광장에서는 우체국 노조원들이 한참 집회 중이었다. 잠깐만 걷고 울산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갈 생각이었다. 경비원이 보이기에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을 물었다. 경비원은 정말 친절하게 안내판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설명해 주는데 잘 와닿지가 않는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다. 울산 대공원은 1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371만 제곱미터랍니다. 그래도 경비원이 알려준 대로 이리저리 울산 대공원을 구경하면서 1시간가량을 걸었다. 울산 대공원에서 버스 정류장에 가니 잠시 후 울산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온다. 버스에 오르니 20분도 채 되지 않아 울산역에 도착했다. 울산역은 광활한 벌판 후에 덩그러니 서 있고 인근에는 호텔 몇 개와 모텔 몇 곳이 전부인 것 같다. 아직도 주변 개발이 채되지 않아 황량하다는 느낌을 준다. 근처 모텔들은 모두 다 최신 시설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모텔 외부에는 소개 광고 문구들이 휘황찬란하다. 조건은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1박에 4만원이다. S호텔에 들어가 방 2개를 잡았다. 대충 짐을 부리고 김영광과 울산역으로 걸어갔다. 김영광은 내일 아침 서울행 KTX 기차표를 예매하고 간단하게 울산 역사 내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근처에는 눈에 띄는 식당이었고 역산의 식당이 전부인 것 같다. 8시 반이 되자 김남성, 김도영 두 사람이 신이 나서 개찰구를 빠져나온다. 아직 김영광이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는 두 사람은 김영광과 함께 하루 종일 걸을 생각에 조금은 들떠 있는 것 같다. 약간 취기도 있어 보였다. 내려오는 열차 안에서 맥주로 전작이 있다고 한다. 울산역 역산의 식당에서 안주거리가 될 만한 도시락을 사고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마른 안주를 샀다. 모텔 방 안에 또아리를 털고 저녁 늦게까지 대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영광이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오늘 하루 우리는 나와 김영광은 모두 28km를 걸었다. 이틀을 걸쳐 도합 65km를 걸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참모와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중간에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또 고인이 됐죠. 이호 여사가 축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호 여사의 축전 내용이 큰일 해내셨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라
걸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흔한 얘기로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당시 뭐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죠. 뭐 그때 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뭐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미 저 93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에 거의 25년째 시달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는 94년 3월에 당시 박영수 저 북한 단장이 남북회담 당시에 보면 전쟁이 나면 서울이 불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전쟁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북한은 끊임없이 파키스탄 모텔을 지향하면서 시간을 셀러미 전술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2018년 저희가 거를 당시만 해도 ICBM 성공에 발사했고, 물론 최근 2년 동안은 작년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불튼에 의해서 크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요즘 주춤하고, 어제 황태순 TV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김정은이 뭐 거기에 너무 보면 과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지금 거의 보름 넘게 20일 가까이 지금 종족이 묘연합니다만은 이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왜냐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호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하고 덕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이 나서 그걸 소개하면서 기자들 다 보는 가운데 소개하면서 아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받으셔야죠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키신저가 월명의 레둑토와 파리 평화회담을 추진해서 결국 보면은 미군 철수를 갖다가 합의하게 되죠. 그때 키신저가 한 말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키신저가 평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미국과 월명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됐어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73년에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 공동 수상자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월명의 정치국원인 레둑토입니다. 왜? 레둑토하고 키신저가 파리 평화회담을 추진한 양 당사자거든요. 그때 레둑토는 노벨 평화상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정말로 멋진 얘기합니다.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75년이 되면서 75년에 번개같이 베트남을 쳐서 딱 석 달 만에 사이공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이미 레둑토 머릿속에는 파리 평화회담이니 남북정상회담이니 이런 건 다 보면은 자기들이 힘 갖고 일격에 목을 끊을 수 있을 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러니까 레둑토가 양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키신저는 세상 자기가 큰 거인인 듯이 얘기하지만 한 나라를 갖다 공산화 시켜놓은 것도 모르고 노벨 평화상 덜렁 받았는데 레둑토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저와 김영광, 그다음에 김도영 사장, 김남성 이 넷이서 한 방에 모여서 그 S모텔 저희 방에 모여서 그 소주니 맥주니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기록을 해놨네요. 자, 평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평화가 월맹이 자유 베트남을 멸망시키고 공산 베트남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평화라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몇 명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할지 의문이다. 그것이 저와 김영광 그리고 김도영, 김남성 이 네 사람이 잔뜩 취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그날 울산 전역의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